우리가 역사책에서 자주 보았던 얼굴이 있습니다. 턱이 유난히 앞으로 나온 조상화, 굳게 다물어진 입술,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표정. 바로 합스부르크 가문의 왕들입니다. 유럽을 수백 년간 지배했던 이 가문은 전쟁보다 결혼으로 더 많은 땅을 차지했고 왕자 위에서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얼굴은 점점 닮아갔고 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합스부르크 턱이라고 불렀습니다. 단순한 외모의 특징처럼 보였던 그 턱은 사실 수백 년간 이어진 선택의 흔적이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전쟁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음모나 배신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한 가문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선택했던 방식, 그리고 그 선택이 조용히 몸에 남긴 기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잠들기 전 천천히 들어보셔도 괜찮습니다. 합스부르크 가문, 그리고 피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위스 북부 아르가우 지역의 구불구불한 언덕 위에는 작은 성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합스부르크 성이라고 불린 이 성은 처음에는 단순한 돌담과 작은 탑으로 이루어진 변방의 요새에 불과했습니다. 주변 숲과 들판은 비교적 조용했고 날씨가 좋은 날이면 성문 밖에서 바라보이는 시야 끝에 다른 귀족의 저택이 희미하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이 성을 거점으로 삼은 합스부르크 가문은 신성 로마 제국 변방의 귀족으로 한 세대 한 세대 살아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전쟁보다는 땅과 세금, 그리고 혈통 관리가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 시기에 합스부르크 가문은 위대하다기보다는 치밀했습니다. 전쟁의 영광보다는 조용한 계산을 택했고 그것이 이후에 가문 운명을 바꾸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합스부르크 가문의 전략은 분명했습니다. 전쟁보다는 결혼이 강하다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논리였습니다. 가문 내부에는 피를 관리하려는 의식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결혼을 하고 자손을 남기는 수준이 아니라 누구와 결혼하고 어떤 혈통을 이어갈지에 대한 계산이 명확했습니다. 이런 선택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문의 생존과 권력을 담보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후대 사람들은 이를 자연스럽게 합스부르크 전략이라고 부르지만
당시에는 단순한 생존 본능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막시밀리안 1세는 이 전략을 한층 더 체계적으로 실행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정치적 계산을 배우며 성장했습니다. 1477년 그는 부르고뉴 공국의 상속녀 마리와 결혼하며 가문의 세력을 유럽 전역으로 확장합니다. 이 결혼 하나로 합스부르크 가문은 단순한 변방 귀족에서 국제적인 영향력을 갖춘 가문으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전쟁으로 땅을 얻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시밀리안은 혼인이라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수단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이 전략은 상당히 똑똑했지만 동시에 후대에 문제를 남기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혈연을 좁히고 외부와의 결합을 제한한 선택이 나중에 눈에 보이는 신체적 특징과 건강 문제로 이어지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이 전략은 막시밀리안의 아들 필리프와 손자 카를 5세에게까지 이어집니다. 필리프는 스페인과 네덜란드, 이탈리아 일부를 이어받으며 가문의 영역을 넓혔습니다. 카를 5세는 제국의 왕으로 자리하게 되었고 그의 얼굴과 몸은 초상화 속에서 이미 가족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턱은 약간 앞으로 나오고 입술은 두툼하며 고개는 약간 숙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화가들은 이를 숨기려 했지만 반복된 유전과 혈통의 흔적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현대인의 눈으로 보면 다소 극단적인 형태가 되었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를 권위의 표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권력은 늘 신체적 특징과 이미지와 연결되었고 초상화는 그 기록의 수단이었습니다. 합스부르크 가문의 혼인은 점점 더 닫힌 구조로 향했습니다. 사촌 간의 결혼, 삼촌과 조카 간 결혼이 허용되었고 교황청의 허가 아래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외부와의 결합을 제한하면서 동시에 가문 내부의 힘을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정치적 안정과 혈통의 순도를 위해 선택된 이러한 혼인은 수백 년간 반복되면서 신체적 특징과 질병의 축적을 남기게 됩니다. 기록을 보면 합스부르크 가문은 그 누구보다 혈통 관리에 집착했지만 그 집착이 결국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시대와 구조가 만든 반복의 결과였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전략이 단순히 정치적 계산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합스부르크 가문 사람들은 권력과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동시에 자신들의 이미지와 외형에 주목했습니다. 초상화 속 왕과 공작들은 항상 단정히 앉아 있었고 손은 무릎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시선은 먼 곳을 향하고 미소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술적 선택이 아니라 권력의 상징이자 신체적 제한을 감추려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역사 속 인물은 종종 초상화로만 남는데 합스부르크 가문은 그 그림을 통해 권위와 혈통의 메시지를 남긴 셈입니다. 결국 1편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작은 스위스 성에서 시작한 이 가문이 결혼 전략과 계산을 통해 유럽 정치의 중심으로 올라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초반에는 단순한 생존 전략이었지만 점점 반복과 선택의 축적이 가문 전체의 특징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한 개인, 한 얼굴, 한 제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역사 연구자들은 이를 흥미롭게 분석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단지 권력 유지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흐름을 이해하며 다음 편에서 합스부르크 가문의 얼굴 특징이 초상화 속에서 드러나고 혈통의 반복이 어떻게 시각적 기록으로 남는지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16세기 말 카를 5세의 초상화가 등장했습니다. 카를 5세의 초상화는 정교했습니다. 화가는 왕의 권위를 강조하기 위해 장식된 옷과 주위를 채운 제국의 상징을 그렸지만 턱과 입술의 구조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반복된 근친혼과 혈통 관리가 신체적 특징으로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세대의 초상화에서도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펠리페 2세, 펠리페 3세, 펠리페 4세까지. 턱은 점점 앞으로 나오고 입술은 두껍게 다물린 채로 그려졌습니다. 화가들은 이를 숨기기 위해 수염이나 그림자, 장식 등을 사용했지만 구조 자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반복된 유전과 혈통 관리의 흔적이 그림 속에서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특징이 아니라 가문 전체의 선택이 남긴 기록이었습니다. 합스부르크 가문의 혼인은 점점 더 제한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정치적 안정과 제국의 연속성을 담보했지만 동시에 신체적 특징의 축적을 가져왔습니다. 카를로스 2세의 초상화가 등장하는 시점에서 합스부르크 턱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턱은 앞으로 나와 씹는 것과 말하기에 어려움을 주었고 입술은 두껍게 다물려 있어 발음과 식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초상화 속 그는 언제나 침착한 표정과 단정한 자세를 유지합니다. 화가는 왕의 약함을 숨기려 나름대로 고군분투했지만 혈통이 남긴 흔적은 그림 속에 그대로 기록되었습니다. 합스부르크 가문의 얼굴 특징과 초상화는 유럽 정치와 제국의 흐름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권위와 혈통, 선택과 반복이 어떻게 한 얼굴 속에서 나타나는지를 시각적으로 기록한 것이죠. 이러한 기록은 이후 연구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유전학과 의학, 미술사와 역사학자들은 초상화를 분석하며 혈통과 선택이 남긴 흔적을 연구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러한 특징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카를로스 2세와 가문의 최종 흔적, 그리고 그의 신체적 약점이 제국의 운명과 연결되는 이야기를 다루겠습니다. 카를로스 2세는 태어날 때부터 약했습니다. 그의 부모와 궁정 사람들은 그의 몸을 조심스레 다루었고 작은 열, 소화 문제, 빈혈과 같은 잦은 병치레가 그의 어린 시절을 채웠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록에는 카를로스가 움직임이 느리고 장난을 치거나 활발하게 뛰어다니는 일이 거의 없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는 항상 신중하게 움직였고 주변 사람들이 그의 건강을 지켜보는 그 긴장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궁정 내에서는 그의 약함이 단순한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제국의 미래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여겨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합스부르크 가문의 특징을 고스란히 보여줬습니다. 아래턱이 앞으로 튀어나오고 입술은 두꺼운 상태였으며 턱의 형태 때문에 씹는 것과 말하는 것이 어렵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카를로스 2세의 하루는 반복과 조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나고 의사와 간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아침 식사도 제한된 양과 소화하기 쉬운 음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회의와 서류 검토, 의뢰와 연회가 이어지는 하루 속에서 그는 자신의 체력적 한계를 느끼면서도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신중했고 손짓과 표정 하나하나에도 신중함이 묻어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습관이 아니라 유전과 혈통, 반복된 선택이 만들어낸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그의 건강 문제는 단순히 신체적 어려움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혼을 하고 후계자를 남기려 했지만 수많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건강 문제로 자손을 충분히 남기지 못했습니다. 스페인의 왕위 계승 문제는 곧 유럽 전체의 정치적 긴장으로 이어졌고 궁정은 그의 약함을 늘 주시했습니다. 그의 신체적 제약은 제국 전체의 운명과 연결되었고 혈통 관리의 반복이 제국 정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셈이 되었습니다. 카를로스 2세의 초상화 속 얼굴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혈통의 반복, 세대를 거친 전략, 그리고 선택의 결과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의 턱과 입술은 반복된 근친혼의 결과였고, 신체적 약함은 제국의 권력 구조와 결합하여 후대의 역사적 사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초상화는 권위와 기록, 그리고 경고를 동시에 담는 도구였습니다. 우리는 그의 얼굴을 볼 때 한 가문의 선택이 어떻게 한 사람의 몸과 하루하루의 삶을 형성했는지 읽을 수 있습니다. 그의 통치 시기 카를로스 2세는 외교와 정책에서도 신체적 한계를 의식하며 움직였습니다. 장시간 회의나 외교적 협상은 그에게 큰 부담이었고, 대신 기록과 서류, 조언자들의 판단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궁정 사람들은 그의 결정을 도와야 했고, 그의 신체적 한계가 정책과 전쟁 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카를로스 2세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스페인 합스부르크 가문은 공식적으로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후계자가 없다는 사실은 유럽 전역의 정세를 뒤흔들었고,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초상화 속 카를로스 2세의 얼굴과 몸을 보며 반복과 선택, 혈통과 권력이 어떻게 한 사람의 삶과 제국의 운명을 연결했는지 읽을 수 있습니다. 그의 하루와 몸, 초상화 속 자세와 표정은 단순히 예술적 기록이 아니라 역사적 증거입니다. 합스부르크 가문의 반복과 선택, 그로 인해 남겨진 혈통의 흔적, 그리고 제국의 몰락까지 모든 흐름이 한 사람의 하루와 얼굴 속에서 집약되어 나타났습니다. 합스부르크 가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카를로스 2세를 통해 절정을 맞습니다. 작은 스위스 성에서 시작한 가문은 결혼과 혈통 전략으로 제국을 세웠지만, 반복된 선택의 결과는 결국 한 사람의 몸과 제국의 운명으로 귀결되었습니다. 턱과 입술, 고개와 자세는 단순한 신체적 특징이 아니라 수백 년간 이어진 전략과 권력, 반복의 흔적을 기록한 역사적 증거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그 흔적을 연구하며 인간의 선택이 시간과 역사 속에서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카를로스 2세의 죽음 이후 합스부르크 가문은 역사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지만, 초상화와 기록, 혈통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며 반복과 선택, 권력과 유전, 역사와 인간의 하루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합스부르크 가문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선택과 반복, 인간과 권력의 관계는 여전히 역사를 통해 조용히 이어지고 있습니다.